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기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재판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뭐 첫날은 이제 정인 신문을 얻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전에 일단 그 늦게 좀 10시 오래 했는데 회의 때문에 이제 10시 반에 왔잖아요. 네. 늦게 와서 이제 오전에 그 검찰이 1시간 정도 공소 요지를 이렇게 진술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이 한 30분 정도 네.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후인데 아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첫날에는 증거 인부입니다. 네. 기존의 수많은 증거 목록 중에 동의할 거, 부동의할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의한 또 정인들은 불러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그 증거 아마 그 인부 때문에 네. 오후에 또 하는 게 아닌가 이래 예측이 됩니다. 네. 첫날부터 이렇게 길게 하는 것 뭐 통상 있는 일입니까? 조기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통상의 형사 사건에서는 뭐 이렇게 길지 않죠. 네. 아주 간단하게 공소 사실을 뭐 검사가 발표하고 또 그거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네. 보통 뭐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 5분 내로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검사도 공소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낭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도 뭐 대표 본인께서도 아마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증거 관계도 이제 통상은 증거에 대한 의견, 동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하는데 네. 아마 검찰이 오늘 증거 목록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증거 목록에서 어떤 문제될 만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는 포토라인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입장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재판 출석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단 오전에 나올 때는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이 주 타겟, 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그 작전을 짠 게 아닌가. 판사, 법원까지 이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오전에는 이제 그냥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게 보도를 보면요, 오후에는 이제 그 속개된 재판에 들어갈 때 뭘 했는가 봐요. 네.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만배 씨를 모른다 했는데 그거는 왜 기소 수사도 안 하고 내 것에게 수사하느냐 네. 이렇게 그 아마 형평에 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얼마 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경남 FC 후원금하고 성남 FC를 이게 비교하더니 그게 비교가 됩니까? 홍준표 그때 도지사죠. 이분이 어떤 기업의 인허가권을 갖다가 팔면서 조건으로 후원금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비교하더니 이번에 김만배,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비교하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만배 씨하고 이게 뭐 여행을 가서 골프를 치습니까? 뭘 했습니까? 또는 이게 김만배 씨한테 뭐 대면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본인은 이게 김문기 씨하고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받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이미 그 시장되기 이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인테리어로 만나서 이게 주민등록 그 전화번호부에도 이게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그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이래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왜 나만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수사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법원이 부당함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사건 공소 사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얘기한 부분은 단순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그 내용 자체 네. 하나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회의 때 보고도 했다, 여행도 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붙여서 몰랐을 리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한 것인데요.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 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나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매한 것도 네. 이상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위를 볼 때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내용과 단순히 놓고 비교해도 이 발언도 똑같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발언 때문에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가 없이 그냥 뭐 문제가 그냥 무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소사실 자체로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검찰은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데 오전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몇 번 만나서 이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사적인 친분이 있어야 이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 과정 내내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교묘한 말장난이죠. 그럼 이게 여러 번 만나도 그 사람을 잘 아는데도 안 친하면 이게 몰랐다고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게 그 알긴 아는데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든지. 우리 판례는요 주관적 기억도요 허위일 때는 이게 명백하게 위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마치 이게 잘 기억하는 것처럼 해도 위정이고 그 반대로 있잖아요.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안 난다. 이것도 이게 위정이라는 게 확고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이게 재판에 왔는데 너 예수님 아느냐? 이렇게 묻는데 자기 처벌 면하려고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면 이게 위정으로 처벌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는 이 부분 이게 그 자꾸 교묘하게 뭐 친분으로 넘어가려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 SBS에서 미리 질문지를 방송에 주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뜻 김문기 씨가 안 떠올라도 이게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김문기 씨하고 이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게 그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저는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한 이유는 아예 원천적으로 대장동 비리하고 차단, 나는 이게 처음부터 무관하다. 이러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모르는 것처럼 부인해버린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또 백현동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백현동은 최근에 그 압수액에서 김인섭 씨 있잖아요. 이분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되면서 지분을 주기로 하고 갑자기 4단계 상향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국토부에서 어떻게 4단계 올려주라고 협박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이게 그 저돌적이고 옛날에 일도 잘했잖아요. 근데 국토부 박근혜 대통령 때 국토부거든요. 거기 본인이 부당하고 생각하면 국토부에서 하라고 할 사람입니까? 이재명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부당한 요구하면 싸울 뿐이지 국토부가 하라니까 나 겁먹고 4단계 올려줄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원래. 본인이 이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근데 국토부 협박 때문에 4단계 올려줬다? 이게 명백한 허위라는 거예요. 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관계는 협박 때문에 4단계 올려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 그 용도 변경을 함에 있어서 네. 국토부에 그런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그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에 대해서 국토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 지자체에 빨리 신속히 조치하고 뭐 매각을 위한 절차를 하라는 내용들이 당시 국토부 공문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로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주관적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느꼈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저는 뭐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앞선 저 김문기 전 처장에 네.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호인도 밝혔는데요. 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 아닙니까? 아까 위증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것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선을 위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은 다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기억 문제가 명백한 허위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주 구체적인 입증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이 여행을 갔다거나 팀장이고 뭐 보고가 있었다거나 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성남시청하고 성남시 산하기관까지 다 합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전 김문기 처장의 팀장급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네. 몇백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몇 가지 회의에 있었다거나 어떤 출장을 같이 갔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 둘이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너무 무리한 기소라는 게 명백해 보입니다. 네.
앞서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대표 측과 좀 공방을 벌일 가능성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31일 날 지금 이제 그 집중 심리가 돼가지고요. 네. 매주 재판합니다.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재판하고요. 보도를 보면 이제 그 아마 3월 31일 날 유동규 씨가 네. 정인으로 노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저는 정언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 앞에 김문기 씨는요. 유동규 본부장이 김문기 씨와 같이 대면 보고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정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그 뉴질랜드 있잖아요. 여행 간 거 호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골프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적나라하게 정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백현동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원래는 이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김인섭 씨 때문에 성남 도계공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3천억이 넘는 이익을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경위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게 임대주택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은 10%밖에 안 되고 90%게 일반 분양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김인섭 씨가요. 네. 누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을요. 정동영 후보 측에도 연결시켜주고 상당히 성남에서는 허가방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이제 정지상 실장하고도 절친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4단계 해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아시아 디벨로퍼하고 재판해서 나중에 원래는 지분이 5대5였는데 나중에 결국 70억으로 법원 조정으로 난 거 아닙니까? 아무 한 일이 없으면 이게 판사가 70억을 주라. 70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렇게 판결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백현동은 누가 뭐래도 이게 김인섭 씨의 역할 때문에 허가 4단계 상향이나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유동규 씨가 네. 정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김용존 부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방어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검찰이 제시한 증거 관계가 어떤지까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백현동 사건 본 사건 아니고요. 그 백현동과 관련된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에 한정된 재판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낸 것이 구속 요건에 맞는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텐데요. 네. 유동규 씨가 나와서 진술한다고 해도 이미 보도로 나와 있고 뭐 이런 내용 이상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범죄 사실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오히려 이 부분을 백현동이나 나중에 이제 기소될 수 있는 그 사건의 어떤 전초전처럼 어떤 공방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찰은 신문을 이끌어낼 거로 보이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입증 범위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마 소송 지휘를 통해서 그 구속 요건 범죄 해당 사실에 해당되는 증언만으로 이제 제한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동규 씨가 관계된 여러 가지를 막 진술한다고 해서 그게 증거로서 또 유죄 입증의 그 증거로서 다 채택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3월에만 앞으로도 격주 금요일 그러니까 두 차례 더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금 당내 상황이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의 법원 출석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정상적인 당무 수행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상황은 개인 이재명이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게 본질입니다. 네. 당에서도 역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공판이 제기될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들도 검찰의 정치보복이다. 정권의 정적 제거의 표적 수사다. 이게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에 대한 대표의 어떤 반박, 그리고 진행되는 재판의 내용, 이것이 다 정치 행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향후 총선이나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당무 수행에 큰 장애가 초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이 올 경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예 표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표결 자체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론을 이게 부결을 당론해봤자 저는 실익이 없다 봐요. 어차피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을 정해도 누가 이게 당론을 어긴지 따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실익도 없고요. 그다음에 명분이 없죠. 우리 법에는 이제 무기명으로 한 거는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당론으로 강제한다는 거는 명분도 없고 저는 실익도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진짜 심각한 주장은 김용민 의원의 그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이거는 심각한 반법치,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역대 어느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보이콧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법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보이콧하면 아예 의안이 성립이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이게 표결해야 됩니다.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콧하면. 따라서 법에도 안 맞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반의회적인 발상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 분노는 국회 해산까지 놓을 겁니다. 표결도 안 하고 이게 보이콧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그 국회법이나 헌법에 명백히 반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뭐 당무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이제 김만배 씨는 일주일에 4번 재판하는데 1년이 되도록 안 끝났어요. 일주일에 4번 재판하면요. 한 번은 왜 빼느냐면 이게 변호인 접견 때문에 그래요. 재판을 지금 이제 선거법이니까 뭐 하루 하죠. 만약에 그 대장동 미래 FC가 기소가 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 쌍방울이나 백현동 정자동 기소가 된다. 이러면 이게 재판 일주일에 4번 이상 갑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4번 했지 않습니까? 주사에. 그러면 이게 그 재판할 때마다 또 정인이 나오면 정인신문 사항도 이게 다 만들고 대비를 변호사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이게 추가 기소가 줄줄이 오면 당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자 이런 주장이 현실화 가능성 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워낙 그 당원분들 중에도 격앙된 부분이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이 좌표찍기하고 색출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어느 정도 뭐 그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뭐 심한 욕설을 표현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명이 있을 수 있죠. 아마 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또 의원들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단계고요. 보이콧을 이 표결 보이콧을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거나 어떤 표결의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잘 진단을 해서 향후에 체포영장이 왔을 때 과연 대표는 그리고 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할지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될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흐름이 형성이 돼서 그 방식으로 다음 표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네. 조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당 지도부까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자를 색출하겠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 이런 당내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좀 잦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당분간은 뭐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워낙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예정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면 덜했을 텐데요. 표결 직전까지도 압도적 부결을 할 것이라고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당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열성 지지자들의 문제가 네. 아니라 당원들 전체가 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당 의원들에게 입장을 요구하거나 하는 분위기가 없을 수 없죠. 다만 이제 이게 정도를 넘어선 욕설이라든가 비방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도부의 이제 자제 요청도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까지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한 첫 번째가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진 상황 속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총선 공천과 직결된 당무 감사의 권리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채택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해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당이 이제 더 분열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공천이 어려워진 반명 의원들에게 더 아마 이제 그 다음에 혹시 체포동이 또 오면 더 찬성 쪽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강성지지층이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딸이 이제 오늘도 보니까 수박을 찾는다. 수박을 막 깨고 이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딸이요. 수박을 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민주당을 깬다고 봐요. 네. 민주당을 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당이 두 조각 납니다. 그 명단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도 있고 거기 뭐 이낙연 영구 제명,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씨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게 여러 의원들 몇십 명 해놨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그 수박이 깨지는 게 아니고 당이 두 조각 나는 저는 이거는 결코 이재명 대표한테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개딸들의 행태를 옛날에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 있잖아요. 이게 저는 비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일부입니다. 극렬지청 막 욕설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분들에게 홍위병에 저는 비교할 수 있다 보는데 그때 그 모택동이요. 홍위병을 이렇게 겉으로는 이게 뭐 비판하는 척해도 실제는 뭐랬냐? 조반유리 이 유명한 말입니다. 네. 조반유리 당신들이 그렇게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래서 뒤에서는 이게 홍위병들을 부추긴 거예요. 마오쩌둥이 그때 4인방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행태를 진짜 진지하게 말리됩니다. 대충 뭐 대변인 한 명 내세워서 좀 자제해달라 이 정도는 안 되고 단호하게 우리 그 상호 공격은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일벌백계로 이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잖아요. 다른 의원들을 공개하는 거는 색출하고 이렇다면 이게 저는 일벌백계로 징계를 해야죠. 당원이라도. 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 진정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혁신위가 검토한 이런 내용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더라도 현재 당원 100%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계속해서 당원들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역할 확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혁신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논의 대상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어쨌든 혁신위가 꼭 이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기 총선에 대비해서 당 혁신 방안을 계속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이제 당원들의 요구도 있고 당원 권리를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 것뿐이죠. 이제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아까와 같이 당원의 어떤 총의로서 뭐 당무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이게 어떤 특정 당원의 힘이 당의 전부를 결정하는 방식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네. 공직 후보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도 필요할 경우에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리당원의 비율을 더 높이고 뭐 100%로 할지 80%로 할지 일반 당원의 비율을 높이거나 국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네. 계속 논의돼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약간 이재명 대표 체포 영장 부결에 따른 어떤 당내 분위기 지금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뭐 당원권 고양 여기까지 뭐 현실화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관련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표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외하고 50억 클럽 특검법부터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게 아예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 주가 조작에 뭐 선수하고 가담해서 공모해서 사고 팔고 네. 이런 증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계좌를 관리해주는 그 하기에 이제 전화로 몇 주 팔아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주가 조작 선수하고 직접 뭐 의사소통이나 공모를 한 이런 게 증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범죄 혐의 자체가 없어요. 특검하기 위해서 첫째. 네. 자 그리고 이게 100번 양보해서 그래 혐의가 있다 한들 지금 이게 주범이 있잖아. 주범이 집행유예고요. 선수도 집행유예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공모했다 치들 벌금 정도 사안 이거밖에 안 돼요. 특검하려면 이게 몇십 명의 인원이
얼마 동안 이게 사무실하고 몇백억 예산이 드는데 그래 벌금 사안 이게 하나 잡으려고 이게 특검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주장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렇게 뺀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저는 50억 클럽은 찬성합니다. 왜 그때 곽상도 의원만 조사합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친정권 검찰이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만 탈탈 털어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이게 그 검찰팀이 제가 보기에 특수사 경험이 없는 팀이에요. 특수사는 이게 그 윤석열 사단이 잘해요. 따라서 이게 그 부실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곽상도 의원 결국 1심에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버린 거죠. 따라서 저는 50억 클럽 하는데 누구부터 하느냐? 바로 이제 권순일 재판관부터 해야죠. 권순일 대법관 아니면 이재명 시장 이게 지금 대선 후보고 당대표가 아무것도 못해요. 대법원에서 이게 바뀌는 확률이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무리하게 7대5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권순일. 그러고 나서 이게 화천대유에 놓자마자 1,500만 원씩 고문료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권순일 대법관이 부터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박영수 변호사도 이게 특검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고문 변호사도 했지만 본인의 친인척이 인척이 그 분양 대행도 이게 싹쓸이했고 그다음에 딸도 거기 근무하고 또 이게 아파트까지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딸도 이게 퇴직금이 약정된 게 있어요. 저는 박영수 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머니투데이 홍 회장 있잖아요. 이분에게 50억 원 받았다가 돌려주는데 이자를 안 주가지고 김영란법으로 지금 이게 기소되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특검하고 따라서 저는 50억 클럽은 대찬성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특검법, 상설특검법, 소위 상설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이 국회가 이 수사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뭐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만 이루어졌어도 단지 그냥 특검하자고 하면 국민 여론이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소환 요구했다는데 소환도 없었고요. 네. 실제 어느 정도까지 수사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사실은 거의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있었던 이 판결에서 보면 공범들의 행위 과정에서 관여도, 그러니까 공모했는지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적어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하고 관련된 공범들하고 이렇게 나눈 뭐 메시지 정도는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실제 공모가 된 건지, 뭐 주장하시는 대로 그냥 맡긴 건지 수사를 해서 그걸 밝혔으면 특검 얘기 안 나왔겠죠. 그런데 수사는 안 됐는데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고요. 50억 클럽은 뭐 당연한 거지요. 이거를 뭐 전 정권의 검사가 수사해서 수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차원이 아닙니다. 검사가 다 대부분 고위직 검찰에 있었던 분들 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게 명백해 보이고요. 국민들 여론 또한 이 부분은 용납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관여된 모든 분들에 대해서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원들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원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 1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친윤계를 작심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원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친윤계 때리기에 나선 배경, 이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친윤 옛날에는 이게 윤핵관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 이게 그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아마 이제 그 때린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이고요. 지금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남은 쟁점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1차에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네. 50%를 넘냐 안 넘냐. 이게 저는 가장 관심사고 만약에 50을 못 넘으면 누가 2등으로 올라가느냐 결선 투표.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 저는 윤석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 대통령하고 이제 호흡이 맞는 분이 누군가 당원들에게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여론을 보면 뭐 40% 중반부터 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후보.
근데 그 의외로 저는 책임 당원들의 분위기나 여론을 보면 이게 그 1차에서 저람에게 50%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은 높아지고 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2등은 안철수 후보는 좀 이게 하향세예요. 하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못 넘으면 만약에 누가 2등이 될지는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 다 이게 좀 투표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좀 안철수 후보가 하향세다. 이 점은 이게 분명해서 제가 보기에 판세는 한 1강 3중 이 정도가 되는데 네. 근데 그 갈수록 김기현 후보 이게 지지가 좀 이게 높아지면서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참석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 당원들은 오로지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 이게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손영욱 변호사께서 판세까지 분석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특히나 막판에 보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이라던가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의 웹소설 논란 또 불법 레이싱 논란까지 이렇게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통상 전당대회 끝나면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서로 또 악수하고 화해하고 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죠. 총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은 분명히 다른 게 이 경선 과정 전체가 네거티브전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하게는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분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네거티브전을 벌여왔고 이것은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당내 투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상호가 주고받은 이런 메시지들 이것도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게 될 때 총선을 앞두고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총선까지 가는 과정이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